포장은 물건을 싸거나 꾸려서 그 안에 든 물건을 보호하고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뜻합니다. 포장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전자제품 등 매우 다양한데요. 다양한 포장 산업군 중에서도 식품 포장은 여러 가지 사회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식품 포장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요 더욱더 더 확산됩니다. 더 편리해야 되고 더 멋있어져야 되고 그것을 가질 때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더 확립해 줘야 되기 때문에 포장은 더 고급화되고 더 아주 편리해지고 그렇게 돼가서 포장 산업은 근대 문명 또 특히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속도에 비례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품 포장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요즘의 포장과는 다른 형태지만 원시적인 수렵, 어로, 농경 사회에서도 식품 포장은 존재했습니다. 식량을 운반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나뭇잎이나 동물의 내장과 가죽 등을 이용했고 좀 더 발전해 볏짚이나 토기 등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지금과 유사한 근대적인 식품 포장이 등장한 것은 1804년 나폴레옹 시대로 식품을 장기 보존할 수 있는 통조림의 원리가 밝혀지면서였습니다. 오늘날 식품 포장재의 주류를 이루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1930년대에 개발돼 이용되기 시작했고 레토르트 식품 포장은 1970년대에 상업화에 성공해 오늘에 이르는 등 식품 포장 기술은 계속해서 진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식품 포장의 역할은 단순히 제품을 담고 편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해주던 데서 이제는 식품의 맛과 선도를 유지해주고 조리의 편의성을 극대화해주는 역할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더 맛있게, 더 신선하게, 더 안전하게 인류의 식생활의 변화에 발맞춰 한 단계 한 단계 진화하고 있는 식품 포장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대형 할인 매장의 식품 코너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식품들이 다양한 형태로 포장돼 판매되고 있는데요. 식품의 원재료에 저장성 등을 부여한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산지에서 수확해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신선식품도 포장된 상태로 판매됩니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식품 중 포장되지 않은 식품은 거의 없을 정도인데요. 식품 포장은 사용되는 포장 재료에 따라 캔 포장, 병 포장, 종이 포장, 플라스틱 포장 등으로 분류하거나 식품의 형상에 따라 액체 식품 포장, 고체 식품 포장, 분체 식품 포장 등으로 분류하고 유통 방식을 강조해 냉장 식품 포장, 냉동 식품 포장, 레토르트 식품 포장 등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식품 포장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식품 포장의 고유 기능에는 차이가 없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식품을 담아서 운반하며 소비되도록 하고 식품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가 하면 미생물이나 외부 공기 등에 의해 변질되지 않도록 해주고 식품 변조를 방지하거나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금속, 병, 종이, 플라스틱 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이 플라스틱인데요. 플라스틱은 열과 압력을 가해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여기에는 천연수지와 합성수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합성수지를 뜻하는데요. 즉 석탄이나 석유를 원료로 해서 합성시킨 폴리염화비닐이나 폴리에틸렌 등을 말합니다. 플라스틱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은 폴리에틸렌인데요. 딱딱하고 불투명한 형태의 플라스틱인 고밀도 폴리에틸렌과 음식을 담는 비닐봉투에 주로 사용되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과자 봉지는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역시 폴리에틸렌 계열로 저밀도 폴리에틸렌과 비슷하지만 비닐을 제작하는 데에 더 특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플라스틱은 식품 포장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성형성이 뛰어나면서도 일반적으로 재료비가 저렴하고 다양한 식품에 적합한 포장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식품으로 꼽히는 우유는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신선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유통과정 중에도 꼭 냉장 상태로 보관하며 이는 구입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들 역시 유통기한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유를 구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포장 기술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냉장 상태에서 우유는 보통 2주 정도의 유통기한을 가지는데요. 상온에서의 유통기한을 6개월 이상 연장할 수 있는 식품 포장 기술이 있습니다. 멸균팩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상온 종이팩이 바로 그 기술인데요. 흔히 종이팩으로 알고 있지만 이 포장재는 멸균 과정을 거친 데다 무려 6가지 소재가 밀착된 상태로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음료 포장재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혁신적인 성과물로 꼽히는 상온 종이팩은 1951년 스웨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이후 6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 무균 포장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온 종이팩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상온 종이팩은 종이, 알루미늄 호일, 폴리에틸렌 등 6겹의 소재를 수초 동안 고열 처리에 붙인 뒤 급속 냉각시켜 만들어내는데요. 여기에 담기는 내용물 역시 초고온 방식으로 가열한 뒤 급속 냉각과 멸균 처리 과정을 거쳐 완전한 멸균 공간에서 담아내기 때문에 저장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종이팩을 보시면 그냥 종이 한 겹처럼 보이긴 하지만 6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겹이 각각의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빛과 산소, 미생물들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때문에 제품을 상온에서 좀 안전하게 좀 오랫동안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형화되어 있던 상온 종이팩은 최근 기능성을 보완한 디자인을 적용해 조금씩 다른 형태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담기는 내용물 역시 우유나 두유, 천연과일 주스에서 최근에는 소주, 막걸리, 와인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난 60여 년간 지켜온 위상은 앞으로도 지켜나갈 수 있겠죠?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생산 직후의 신선도를 오래도록 유지하게 해주는 것 역시 식품 포장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육류의 경우 주로 냉동 포장을 적용하지만 얼리지 않고 육류의 신선함을 유지해주는 포장 기술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바로 가스 치환 포장 기술인데요.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한우 세트 등에 이 포장 기술이 주로 적용됩니다. 가스 치환 포장 기술은 진공 포장의 개선책으로 개발됐는데요. 포장 내의 공기를 모두 제거한 뒤 인위적으로 조성된 가스를 채워넣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진공 포장에 비해 육류의 신선도를 3일가량 더 유지시켜줄 수 있는데요. 인위적으로 채운 가스가 고기 속에서 호흡하는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가스 치환 포장 기계로 주입하는 가스의 조성비에 따라 미생물의 성장 속도와 종류에 영향을 주며 이는 식품의 저장 기간을 좌우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가스는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로 이들을 혼합해서 사용합니다. 세 종류의 가스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산화탄소는 호기성 박테리아와 곰팡이의 성장을 억제시켜주고, 질소는 비활성 가스로 주로 포장 용기 내의 산소를 배치하는 역할,
산소는 제품 자체의 자연스러운 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가스 취한 포장 기술은 식품의 부패를 막아주는 가장 효율적인 포장 방식 중 하나로 육류를 중심으로 적용되었지만 최근에는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가스 취한 포장은 이미 우리가 먹는 거의 대부분의 식품 포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치즈 같은 유제품 역시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산화를 방지합니다. 최근에는 육류, 해산물, 과일, 채소 등에도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1인 가구의 확대로 집에서 직접 음식을 요리하지 않고 간편하게 포장된 식품을 테이크아웃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가스 취한 포장 식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베이컨, 햄, 소시지 등 육류 가공 식품에서도 포장은 중요한데요. 재료 선별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전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육가공 식품 공장을 찾았습니다. 하루 평균 170톤에 달하는 돈육이 선별 작업을 시작으로 세절, 믹싱, 성형, 열처리 공정을 거쳐 이곳에서 최종 포장 단계를 거치는데요. 식품 안전에서 엄격한 원료 관리와 함께 중요한 것은 포장 단계에서의 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역시 식품 안전을 위해 철두철미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 무균실은 반도체 공장 수준의 무균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곳입니다. 예, 이곳 클린룸은 외부의 오염된 공기를 헤파 필터를 이용하여 철저히 제어를 하고 내부의 위생적인 활동을 인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곳 작업자들의 복장만 봐도 그 관리가 얼마나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포장 과정에서 균이 들어가면 식품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곳 무균실에서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부유균도 걸러내고 있습니다. 무균실 천장에 보이는 3중 필터가 장착된 대형 공기청정기가 그 역할을 하는데요. 0.3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냅니다. 동시에 초정밀 측정기가 무균실 내 먼지를 상시 분석해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마친 제품은 외부로 나가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합니다. 무균실 천장에서 깨끗한 공기를 강력히 불어넣어 무균실 압력을 높임으로써 무균실로 들어오려던 외부 공기가 다시 밖으로 밀려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와 같은 무균실 포장 시스템 운영으로 식품 내 균 번식을 막는 합성 보존료 등 각종 화학 첨가제를 쓰지 않고도 식품의 보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과자 뗏목을 타고 한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2년 전 대학생들이 봉지과자 160개를 이어붙여 만든 뗏목으로 한강을 건너는 데 성공해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국산 과자의 질소 과대 포장에 항의하기 위해 벌인 퍼포먼스였지만 사실 과자 봉지 속 질소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봉지에 담는 과자는 기름에 튀긴 종류가 많은데요. 기름은 공기를 접하면 쉽게 산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만큼 맛과 색이 쉽게 변한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비활성 기체인 질소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비교적 오랫동안 고유의 맛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운반, 유통, 보관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스러짐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과자의 부서짐과 산화를 막아주는 질소 충전 포장은 향이 중요한 식품인 커피를 포장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로스팅 과정을 거친 원두는 시간이 지날수록 맛과 향이 떨어지는데요. 공기 중에 노출되면 향은 이산화탄소와 함께 날아가고 산소와 습기를 만나 산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원두의 향과 맛을 그대로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 원두를 포장할 때 역시 산소를 차단해주는 질소가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최근 요리하는 방송, 이른바 쿡방의 인기로 가정간편식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정간편식의 1세대라 볼 수 있는 라면과 컵라면, 2세대인 즉석밥과 3분 요리류의 레토르트 식품을 거쳐 최근에는 맛과 원재료의 품질을 높인 3세대 가정간편식이 등장해 식품업계와 유통업계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의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2010년 7,700억 원에서 2015년 1조 7천억 원 규모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었던 데에는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기술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포장 기술들이 있을까요? 전자레인지에 돌려 갓 지은 밥처럼 먹을 수 있는 즉석밥. 1인 가족이 늘고 캠핑 등 바깥 활동이 늘면서 소비량은 증가해 왔는데요. 최근 수년간 평균 20%에 가까운 성장을 보여 지난해 약 2,400억 원 규모에서 올해는 약 3천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즉석밥 매출 증가에 큰 역할을 해온 것 역시 포장 기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즉석밥에 도입된 기술은 무균 포장 기술입니다. 밥맛을 결정짓는 수분 함량을 적절히 유지시켜주면서 즉석밥 안에 일체의 미생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취사부터 포장까지 무균 시설에서 진행하는데요. 이로써 상온에 밥을 둘 수 있는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밥공기 역할을 하는 보관 용기는 어떨까요? 뚜껑 역할을 하는 비닐은 부패와 공기 유입을 막기 위해 4겹으로 만들어졌고 3층 구조의 플라스틱 용기는 산소를 차단해줍니다. 용기 표면에는 여러 개의 각과 주름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에도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햇반 아래에 있는 각들은 용기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계된 것으로 햇반이 유통 중에 손상되거나 찌그러짐 등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햇반 아래에 있는 주름은 햇반은 전자레인지 조리를 하기 때문에 밥맛을 최고조로 높일 수 있도록 전자파 투과율 등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입니다. 완전 조리된 식품을 포장된 채로 뜨거운 물이나 전자레인지에 데워 바로 먹을 수 있는 레토르트 식품은 1970년대 후반 상업화에 성공하면서 대표적인 간편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레토르트 식품은 조리, 밀봉봉합, 가열살균, 냉각 및 포장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과정 때문에 레토르트 식품의 포장재는 몇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레토르트 포장재의 조건은 여러 가지 복잡한 필요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용물하고 접했을 때 어떠한 유해 물질도 나오지 않은 안전성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온에서 가열을 할 때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 또 유통할 때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질긴 특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소비자가 개봉하거나 사용할 때 베이거나 다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재질은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재질을 여러 층으로 겹쳐 포장재를 만드는데요. 이를 다층 포장재라고 합니다. 레토르트 식품에 쓰이는 다층 포장재는 보통 4개 층으로 나누는데요. 식품을 직접 둘러싸는 식품 접촉층, 공기나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층, 충격이나 열에 의한 파손을 막아주는 외층, 긁힘이나 빛에 의한 변색 등을 막아주는 코팅층으로 나누어 각각의 기능에 맞게 폴리프로필렌, 알루미늄 호일, 나일론, 폴리에스테르가 사용됩니다.
이곳은 포장재와 포장기술의 개발, 설계 등 식품 포장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한 가공식품 생산유통업체의 패키징 센터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레토르트 식품 포장과 관련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레토르트 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가열할 때 기존의 방식대로 포장의 일부를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넣어 가열해도 되는 기술인데요. 과연 어떤 기술이 적용된 것일까요? 이 포장 기술은 찐 파우치 기술로 특정 부위의 실링 기술을 이용하여 개봉하지 않고도 직접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더 맛있고 따끈한 제품을 먹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20개에 달하는 각각 다른 모델의 전자레인지에 직접 제품을 데워가며 맛이나 품질 변화 등을 체크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탄생한 또 하나의 새로운 포장 기술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레토르트 식품을 데울 때 골고루 열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제품은 내용물에 따라 전자레인지 조리 시 다른 가열 패턴을 보이는데요. 저희는 이에 최적화된 파우치 모양과 사이즈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맛있고 더 빠르게 조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레토르트 식품을 데우는 대표적인 방법이 전자레인지인데요. 열이 식품 전체에 골고루 균일하게 전달되었을 때 식품도 최상의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포장재의 내부 영상을 어떤 방향에서나 균일하게 가열될 수 있도록 만들어 부위별 편차를 최소화한 것인데요. 실제로 기존 포장재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포장재에 내용물을 담아 같은 조건으로 가열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좋은 맛을 내기 위한 새로운 식품 포장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간편식이나 편의점 도시락 등이 인기를 끌면서 간편식을 담을 수 있는 즉석조리 용기의 수요도 늘어나고 그에 따른 기술 개발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 식품 포장재 제조업체인데요. 최근 특허받은 즉석조리 용기와 포장기계로 국내외 식품업계와 유통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된 즉석조리 용기입니다. 한눈에는 주위에서 흔히 접하는 즉석조리 용기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이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세히 보면 4개의 모서리 중 대각선으로 연결되는 2개의 모서리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 부위에 작은 구멍이 나 있는 게 보이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 특허받은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분이 있는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넣었을 때 그 수분이 열을 받아서 팽창을 하게 됩니다. 팽창하게 되면은 그 열에 의해서 전기가 나오고 전기에 의해서 압력이 생기는데 그 압력을 이용해서 어느 한 부분을 아주 약한 부분을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터지는 원리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수분이 일부 빠져나오면서 안전하게 조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터짐 방지 즉석조리 용기는 모서리의 압력 차이에 의해 스스로 살짝 터지도록 만들어진 것인데요. 기존의 즉석조리 용기가 전자레인지에 열을 받아 결국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것과 달리 터짐 방지 즉석조리 용기는 안으로 들어간 2개의 모서리 안쪽이 살짝 터져 팽창했던 수증기가 구멍으로 새면서 터짐을 방지해주는 것인데요. 이 기술은 압력솥의 원리를 따른 것입니다. 일반 압력솥의 구조는 솥뚜껑과 솥 사이에 고무를 끼우고 나사를 조여서 증기가 새지 않게 하는데요. 뚜껑 위쪽에는 작은 구멍이 있으며 압력추가 구멍을 막고 있습니다.
이때 솥 속의 증기압이 압력추가 누르는 힘보다 크면 구멍이 열리며 증기가 방출하게 되어 터지는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터짐 방지 즉석조리 용기가 생산되는 곳인데요. 용기에 담길 식품의 종류나 제품 콘셉트에 따라 3D 디자인 과정과 금형과 성형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모서리에 작은 구멍을 내는 타공 작업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공정 과정입니다. 이후 세척 과정을 거쳐 최종 생산되는데요. 사각형 용기뿐만 아니라 삼각형과 원형 등 다양한 모양의 용기들이 만들어집니다. 한편 터짐 방지 즉석조리 용기를 사용해 음식을 포장할 수 있는 포장기계도 이곳에서 생산되는데요. 새로운 기술을 더해 국내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터짐 방지 즉석조리 용기. 간편식 포장 산업에 또 다른 바람을 몰고 오지 않을까요?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 신선함을 유지해야 하는 농산물에도 포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대파, 버섯, 상추 등의 채소는 투명한 비닐에 포장돼 있는데요. 여긴 어떤 기술이 적용됐을까요? 이곳은 농수산물 등의 식품용 연포장재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곳인데요. 디자인과 인쇄, 2장 이상의 필름을 접착하는 레미네이션과 롤이나 봉투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선 포장 내에서 산소 농도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성 포장재 MPF를 개발해 국내 농산물과 식품 포장에 새로운 전환기를 가져오게 됐는데요. 미세한 구멍을 뚫은 것이 특징인 일명 숨쉬는 필름은 외부 공기와 포장재 안의 공기를 치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농산물의 신선도를 일반 포장재에 비해 최장 10일까지 유지시켜줄 수 있습니다. 포장김치도 많이 이용하는 식품 중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파우치 포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으로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장 방법이 중요하죠. 과거에는 옹기로 만든 항아리를 땅에 묻어 숙성시켜 김치 맛을 냈는데요. 이와 같은 김장독의 원리를 포장김치에 적용한 새로운 김치 포장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김치 포장에는 누름판과 가스밸브 기술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누름판 같은 경우에는 김치를 눌러줌으로써 액체 속에 담기게 하여 기존 방식 그대로 적용을 한 것이고요. 가스밸브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기체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맛있게 익은 김치는 내부에 있는 가스 조성비가 일정 비율로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주기적으로 포장재 내부 가스 조성을 분석하여 일정 비율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기 뚜껑에 있는 누름판 역시 김장독에서 착안한 방법입니다. 김치 위에 누름돌을 올리면 건더기가 국물에 푹 잠기면서 공기에 의한 김치의 산패를 막아 김치의 좋은 맛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을 포장 용기의 누름판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식품 포장은 맛과 향, 신선도 보존을 위한 기술로도 진화해왔지만 소비자의 편의성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이 때문에 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한 포장 기술도 개발되어 오고 있는데요. 햄과 소시지 등 대표적인 육가공 식품의 경우 대부분 캔이나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진 비닐막과 같은 케이싱에 포장돼 나오는데요. 최근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포장 용기가 등장했습니다. 슬라이스 햄을 담는 용기인데요.
먹고 남은 햄을 재보관할 수 있도록 기존의 캔이나 비닐막과 같은 케이싱이 아니라 밀폐 가능한 형태의 용기를 도입했고, 용기의 밑바닥은 굴곡을 주어 운송 중에 흔들리더라도 뭉쳐서 소비자가 먹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사각형 용기에 비닐 뚜껑이 달린 포장 두부에도 소비자 편의성을 위한 포장 기술이 적용돼 있는데요. 바로 이지필 기술입니다. 이곳은 두부의 포장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사각형 용기에 신선한 두부가 착착 담기고 그 위에 상표가 인쇄된 비닐 뚜껑이 덮이는데요. 바로 이 비닐 뚜껑에 이지필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이지필 기술은 유통 중에는 터지지 않고 소비자가 쉽게 열 수 있는 기술을 통칭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1.5kg 이상이 될 경우에는 소비자가 뜯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800g에서 1200g 정도의 적정 강도 범위를 갖는 걸 찾았기 때문에 그 강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지그를 통해서 자사 두부 제품 같은 경우에는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필 기술은 즉석밥 포장에도 적용돼 소비자 편의성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사각형의 플라스틱 작은 용기. 단순해 보이지만 바로 이 안에 소비자 편의성을 고민한 식품 포장의 기술이 숨어 있었습니다. 인류의 식생활의 역사와 함께 변화 발전해온 식품 포장 기술은 최근 들어 친환경을 키워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소포장 식품이 증가하는 한편 선물 세트의 경우 과한 포장이 때만 되면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생활 폐기물 중 제품 포장 후에 버려지는 포장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량 기준으로 32%, 부피 기준으로 50% 이상입니다. 점차 늘어나는 포장 쓰레기. 이 때문에 식품 포장 분야에서도 친환경 포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음료회사 코카콜라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식물성 원료로 만든 친환경 포장재를 선보였습니다. 바로 플랜트 보틀인데요. 2009년 이후 350억 개를 생산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농무부의 연구진이 먹을 수 있는 포장재를 개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우유 단백질 카제인에 펙틴을 섞어 만든 포장 필름은 잘 분해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기술과 융합한 친환경 포장 소재 개발이 활발한데요. 국내에서의 연구 개발 활동은 어떨까요? 이곳은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을 주로 연구하고 개발해 생산하는 곳입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일회용품과 식품 포장 분야를 넘어 물병, 식품 용기, 화장품 용기 등 사용 범주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데요. 바이오 플라스틱은 어떤 소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이오 플라스틱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생분해 플라스틱, 그 다음에 이 최종 생분해되는 기간을 약 3년으로 연장을 시켜놓은 산화생분해 플라스틱. 꼭 썩는 개념은 아니지만 아까 그 식물체 바이오매스 등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쪽, 즉 지구상의 이산화탄소 총량을 증가시키지는 않는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이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식물체 바이오매스, 식품 첨가제, 생분해 촉매제 등을 이용한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를 개발해 친환경 포장재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주로 비닐봉투와 비닐시트, 랩과 같은 연포장재로 여기에는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친환경 포장재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바이오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썩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 환경의 부하를 줄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원료들을 나중에 사용 폐기를 하게 되면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도저도 못하는 경우에는 썩어서 없어지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몸에 안전하면서 지구 환경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바이오 소재의 친환경 식품 포장재의 개발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이곳은 지능형 농식품 포장연구센터입니다. 식품 안전을 위한 지능형 식품 포장 기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후 더욱더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식품 포장이란 식품의 상태를 알려주는 첨단화된 포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숙성기간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김치 같은 경우 포장을 뜯지 않고도 포장지에 부착된 표시장치의 색깔 변화를 보고 김치의 제조기간이나 숙성 정도를 알 수 있게 만든 기술입니다. 그 지능형 식품 포장이란 그 식품의 그 유해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품질을 그 모니터링하고 더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총칭해서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스마트 지시계란 그 색깔을 보고 그 식품의 품질이나 유해 상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품 이제 포장을 할 때 거기 겉면에 그 자그마한 라벨로 붙여져 갖고 그 시간과 온도를 경험하면서 그 식품이 이제 변하게 되는데 동시에 그 지시계 색깔도 변합니다. 그래서 그 색을 보고 포장 안에 있는 식품의 유해 상태라든지 품질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능형 식품 포장은 정보기술과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 기술이 합쳐진 차세대 융봉합기술로 최근 연구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 지능형 농식품 포장연구센터에서 활발하게 연구개발되고 있는 지능형 식품 포장 기술은 지시계입니다. 지시계란 세계 변화를 통해서 포장 내 식품의 신선도나 부패, 남은 유통기한을 소비자와 유통업자에게 알려주는 일종의 센서와 같은 것입니다. 지시계의 연구개발은 그동안 단계를 밟아 진행되었습니다. 1세대 지시계는 식품이 특정한 상태에 이르는 순간 색깔의 변화로 상태를 알려주는 기술로 맥주병에 붙은 온도 센서를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세대 지시계는 효소를 사용한 지시계, 미생물을 사용한 지시계, 화학물질을 사용한 지시계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시간에 따른 식품 반응의 결과가 서로 다른 몇 가지 색으로 나타나며 그 변화로 식품의 신선도나 숙성 정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좀 더 진화된 것이 3세대 지시계인데요. 여기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3세대 지시계로 저희 연구소에서는 온오프 타입의 지시계와 전지형 지시계를 개발했습니다. 여기 온오프 타입의 지시계를 보시는데 이 빨간 색은 유효기간에 도달했을 때 그 전에는 색깔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한 색깔로 유지가 됩니다. 이것은 이 지시계 정보를 이제 전기로 이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정보가 이 RFID를 통해서 그 IT 기반 유통 시스템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유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RFID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식품의 유통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첨단 기술과 식품 포장 산업의 만남, 어떤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까요? 이제 주변에 있는 발전하는 첨단 과학 기술들, 나노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BT 기술,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술, 또 그다음에 IT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접합되면서 이제 스마트 물류 시대와 같이 더불어서 이제 3월 인터넷과 같이 연결돼서 왜냐하면 물류라는 것이
제품이 도는 게 아니라 포장이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장이 그 모든 역할들을 다 감당해 줘야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물 인터넷과 연결해서 이제는 전자레인지 같은 거 쓰실 때 전자레인지에 몇 분 몇 초 넣을 필요 없습니다. 포장재에 있는 입력된 기술이 전자레인지랑 자동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해서 지가 알아서 다 이제 그것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포장의 역사는 그동안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중 식품 포장 기술은 단순한 보관의 기능에서 다양한 가공식품의 등장으로 식품의 맛과 보존성을 더 좋게 하거나 조리가 더 편리한 방향으로 변화해 왔는데요. 식생활의 변화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식품 포장 기술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